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진행하는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2020년 8회차 시험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이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입니다. 자, 오늘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CRM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고객 데이터 수집 원천 중 내부 데이터. 자, 문제가 아주 내부 데이터를 딱 지목을 합니다.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자, 그럼 가부터 볼까요? 가. 조사 데이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데이터? 외부 데이터입니다. 직접 수집 데이터, 외부 데이터. 제휴 활용 데이터, 외부 데이터입니다. 라,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 직접 입력하시는 내부 데이터. 접촉 또는 거래 데이터, 네, 구매했습니다. 라는 관점, 내부 데이터.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실제로 가, 조사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아마 기본서에는 이게 내부 데이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편집 과정의 오류라고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기본서를 아마 보고 참고를 하시고 문제를 내셨는가 봐요. 그래서 발표됐던 정답은 2번으로 발표됐습니다. 가라마.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확실한 답은 가, 나, 다는 외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라, 마가 내부 데이터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2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라, 마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정답에 대한 정답 처리 과정이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원 정답을 하든 아니면 이제 특정한 답을 썼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원 정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지금 조사 데이터, 직접 수집 데이터, 제휴 활용 데이터 세 가지는 전부 다 외부 데이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 도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실패 요인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CRM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사적, 장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면 고객가치 중심 경영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1번 명확한 전략 부재 및 무계획. 자,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 데이터 무시. 이러니까 실패가 되죠. 3번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 당연하죠. 이것도 실패 요인입니다. 고객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4번 기술 숙련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미흡. 자, 이것도 실패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5번 정보 시스템 조직과 업무 부서 간의 협업. 자, 이거 저희가 아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전사적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장기적, 전사적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성공 요인, 이 두 가지가 빠지고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실패 요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E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아니라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하도 그런 문제만 보다 보니까 자, ECRM 그럼 E자가 붙게 되면 무슨 소린가요? 네, 온라인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CRM, 오프라인, ECRM, 온라인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죠. 일단 온라인이 갖고 가는 오프라인 대비 가장 뭐랄까요? 강력한 메리트 이렇게 따지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단수 채널이죠. 온라인은. 네, 그럼 오프라인이 복수 채널이기 때문에 단수 채널 활용으로 인해서 복수 채널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라는 관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 보면 아마 인건비들이 될 거예요. 이 비용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ECRM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 비용, 관리 비용이 적다고 그랬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이 CRM의 개념을 확장한 의미까지 다 보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정답을 딱 1번인가 봐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다 이 CRM의 범주 안에, 쉽게 해서 설명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꼭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휴스턴과 레빙거, 자, 학자가 먼저 나옵니다. 인간관계 형성 단계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상호 의존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세 단계가 있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라고 불러요. 피상적 역할 단계, 그 다음에 친밀한 사적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휴스턴과 레빙거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건데, 이 중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상호작용. 두 번째 거 볼까요?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하여 상호교류가 개인적 수준까지 발전하는 사적인 관계로 진전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상호 의존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호 거래, 호혜성이라는 관점 빼고. 그럼 두 번째 거에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다고 나옵니다. 이 휴스턴과 레빙거 문제가 나오면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한 가지예요. 호혜성을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호혜성이 안 벌어져요. 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 호혜성은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 하나 주겠지, 이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 단계, 호혜성이 발생하는 단계, 이걸 저희가 피상적 역할 단계. 제가 요번에 밥을 사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따 커피 사드릴게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호혜성을 초월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친밀한 사적 단계라고 불러요. 그럼 위에 보기에서 보면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무슨 단계? 네, 친밀한 사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단계, 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 피상적 역할 단계, 친밀한 사적 단계, 세 가지를 나눌 때 가장 단순한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이 안 일어납니다. 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 호혜성이 일어납니다. 피상적 역할 단계. 호혜성이 초월됩니다. 친밀한 사적 단계.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넬슨 존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심화 요인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이 넬슨 존스가 주장한 내용은 3R이라고 부릅니다. 3R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리워드, 흔히 알고 있는 보상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레시프로시티, 저희가 의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시프로칼리티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상호성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상호성, 내가 한번 하면 너도 한번 해줘야 돼, 이런 관점이죠. 그 다음에 룰, 규칙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기에서 가, 규칙 맞겠죠. 나, 동기 아닙니다. 다, 관심 해당하지 않죠. 라, 보상성 맞습니다. 마, 상호성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가라마가 되겠네요. 가라마. 자, 이 넬슨 존스의 3R. 자, 이거 간단하게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이런 유형의 문제보다는요, 세 가지. 네, 보상성, 상호성, 규칙을 내용을 갖고 이름을 찾아내는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끝에 부분이 딱딱 끊어지냐면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바랄게요. 자, 26번.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에서, 자, 아노미 이론 나옵니다. 부적응 이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자,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나도 이런 꿈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건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도적 수단을 포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대로는 이 내가 원하는 꿈까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불법을 좀 써서라도 저는 그냥 빨리 이쪽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이런 걸 원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죠? 이렇게 되면
문화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나도 꿈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받아들이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도적 수단 성공하기 위해선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가셔야 돼요. 아 웃기고 앉았네.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 해당하는 거 네, 혁신형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유형들입니다. 동조형은 아시겠지만 뭐 부적응해서 제외되는 거. 의례주의형은 문화적 목표를 거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뭐 성공할 생각 같은 거 없어요. 난 부자 안 돼도 돼요. 이런 거 거부하지만 놀랍게도 부자가 되는 순번이라는 프로세스는 그건 또 따라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전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희가 의례주의형. 자, 패배주의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모두 다 싫어요. 난 다 싫어요. 패배주의형. 흔히 저희가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지금 일하지도 않고 앞으로 일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다 몰라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 거예요. 이것은 니트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역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다 거부하면서 패배주의형과 다른 건 뭐예요? 네,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거부합니다. 라는 거 혁신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5가지 보기가 전부 개별화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대인 지각 유형 중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자존심이 고양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저까지 잘난 사람 부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 월등함이 나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지도록 하는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현상을 뭐라 부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쳐라는 발음 때문에 좀 잠깐 멈췄어요. 오해하실까봐. 자, 그렇게 되는 거 방사효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방사효과. 자,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저 의미와 방사효과를 좀 이으셔야겠죠. 연계를 하셔가지고요. 방사효과 그러면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마저 사회적 지위나 가치가 높게 평가돼서 자존심이 고양되는 현상이야. 자, 이렇게 양쪽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릴까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주어진 정보랑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뭘까요? 내가 갖고 있던 첫인상이 있는데 요즘에 들어온 정보랑 비교해가지고요. 그걸로 기억하는 현상 대조 효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항상 나를 기본적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판단하는 걸 투영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조금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환기 효과, 보증 효과, 뭐 저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저희 정답과는 좀 먼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 자, 저희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한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준거 틀의 차이, 선택적 지각, 정보원의 신뢰도, 가치 판단,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을 고정관념이라고도 부르죠. 청취, 정보의 여과, 집단의 응집력, 뭐 정보의 과부하,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한 7가지가 되겠죠. 자, 이 중에 거리가 먼 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선택적 지각, 정보의 과부하 2번, 3번 준거틀의 차이, 4번 정보원의 신뢰도, 5번 환유 피드백 과정.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입니다. 5번. 자,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효과음은 저희 딸내미가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누굽니까? 자, 저희 학자가 뭐라 정의했습니까? 꼭 출제가 되겠죠.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 여기까지 모르셔도 된다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놓고 키워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형, 무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저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저렇게 주장한 학자 알고 계시는 라스멜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면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 키워드를 갖고 기억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비스의 경제학적 정의에 저희가 잠깐 봤던 사람이고요. 부의 본질은 효용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란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효용의 창조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학자죠. 블루와 같은 경우도 뭐 활동론적 정의에 있는 사람이죠. 이 경영학적 정의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화의 형태에서 물리적 변화가 없이 편익과 만족을 낳는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입니다. 라고 주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3번 마샬. 마샬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어요. 서비스의 경제학적 정의에서 아담 스미스가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이야, 돈을 못 만들어 라고 주장을 하니까 세이가 아까 효용이야, 부의 본질은 효용이야 라고 반박을 한 거고, 거기에 동조를 한 게 마샬이죠.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자이담을 알고 계시는 뭐 서비스는 DPP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세 가지 DPP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행위, did, 과정, 프로세스, 퍼포먼스, 성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하여 워렌 베니스가 제시한 내용 중 리더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워렌 베니스의 정의와 월드 다이제스티브 뭐라는 데서 정의한 자료가 있죠. 여러분 기본서에서 보고 계시는, 최근에는 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리더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거. 자, 1번 혁신 주도. 맞겠죠, 리더. 창조와 개발. 맞습니다. 3번 장기적 안목. 맞아요. 4번 수평적 관점. 맞습니다. 5번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맞을까요? 네, 리더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죠. 오히려 시스템과 구조보다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자라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좀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지난번 시험하고 좀 달라진 건 단답식 문제 유형들이 독특하게 좀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단답식이 앞에 있었어요, 또는 난 중간에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험이 뭐 CS 리더스가 아시겠지만 A형, B형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나눠져 있는 유형의 스타일상 문제의 어떤 배치 방식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풀어보셨던 내용들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영상만 갖고 나는 충분히 문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신다니까.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뭐 또 저희 거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다 있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셔도 되고요. 이 어떤 뭐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가 나는 좀 더 보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데 단점은 최신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책 구매했어요 라고 인증해 주시면 최신 기출 문제들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전부 다 뭐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와가지고 후기, 책 구입하는 후기 정도 작성해 주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듈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책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요즘 뭐 아이패드 같은 데 그냥 넣어놓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형태도 난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금액도 조금은 저렴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뭐 챕터별 문제집, 다중 출제 문제 분석 문제, 뭐 6년 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시험 준비에 뭐 어느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보다
압도적으로 월등한 자료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